강연은 다양한 지구 환경과 해양 생물이라는 주제로요. 네, 재밌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의 우선옥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우선 제가 여기 청중들을 쭉 본 결과 초등학교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뭐 초중고가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주 쉬운 단어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사는 생물학을 선택을 했고 중간에 석사는 유전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의학 박사를 받았는데 해양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썼던 기술이 그런 해양 안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해양연구원 그다음에 해양대학교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귀결점은 생물에 대한 얘기를 끝나야겠지만 앞쪽에는 우선은 여러분들처럼 우선 협소하게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그 전을 알아야 그다음에 그 이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얘기로 얘기처럼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도 좀 크게 나오네요. 지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걸 보니. 그럼 우선 지구. 네네네, 태양계도 맞고요. 어머나, 아파트도 맞네요. 뭐 도룡동이었나? 여기 전민동 뭐 무슨 동을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내가 어디쯤에 살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볼 적에 우선 저 큰 곳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생이거나 뭐 중학교쯤이었을 때는 그때 제가 배웠던 그때의 알려진 과학하고 지금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가기도 해요. 특히나 이런 지구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밖에 우주, 천체, 태양계, 무슨 계까지 나가다 보면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과학의 정의를 수학을 기본으로 실험으로 증명해서 만들어낼 그러니까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서 재현될 수 있는 거를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과학 자체가 그런 학문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들이 정의를 내린 거죠. 그렇게 과학의 정의를 봤었을 적에 지금 이거는 본 적도 없고 그 전을 다시 되돌아가 볼 수도 없고 누가 녹화나 녹음을 해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론 물리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어떠했어야만 한다, 어떠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 같은, 근데 이론이죠. 지금은 빅뱅을 또 다른 이론이 다시 바꿔치기 하고 있는 수준쯤 돼요. 왜냐하면 빅뱅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일단 지금에 있어서 최상으로 덜 얻어맞는 이론, 그거를 그 당시에 그 가장 주가 되는 이론으로 말을 해요. 그게 저희 때쯤에 빅뱅 이론이었었는데 지금은 빅뱅이 풀어낼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고 수많은 질문들에 있어서 빅뱅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두 가지 이론들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서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 그 우주 얘기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저도 못 풀었으니,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거를 대답할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나 지금 어디서 살고 있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일단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예요.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은하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개념, 무수한 별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그 무수한 별들이 모여있는 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또 많은 개요. 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 중심으로 항성을 중심으로 누구 행성이 있는 걸 한 개라고 묶으면 이 은하 안에는 또 저런 개가 또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맨날 안 돌고 늘 반짝이고 있는 큰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으면 우리밖에 몰랐을 테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고 나니까 어디쯤 있냐면 우리 은하 안에서도 이쪽 팔 중에서도 저쪽 가장자리쯤에 있어요. 태양계는 중심에 있지 않고요. 우리 은하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 나선 팔같이 소용돌이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좀 핵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은하의 모양이 관측이 되고 이렇게 모형으로들 다들 보여주는데 우리 은하처럼 이런 나선이니 가운데가 볼록한 헤일로 형태 같으면 그래도 좀 큰 은하에 속해요. 얘 말고 여러분들 다른 은하 들어본 거 있는 사람? 그렇지. 제일 먼저 누구야? 또 안드로메다 말고 또 누구? 42도 있고 또? 그러면 뭐 쭉 붙여보겠네. 대마젤란, 소마젤란. 오, 그렇네요. 오, 많이 공부한 친구가 있네. 마젤란, 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서 관측하는 순서대로 쭉 붙였어요. 안드로메다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첫 번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런 애들 중에 하나인 태양계, 우리 은하 안에서도 태양계에 살고 계신 거를 보면 여기 1000억 개 이상이 일단은 관측도 되고 이름도 뭐 이름은 붙이다 계속 숫자의 알파벳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이거 아까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저한테 물어도 제가 딱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드려요. 이걸 여러 연구자들이 꾸준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지만 파동이었네, 처음에 에너지였네,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어떤 접힘 공간이었네. 지금은 그 에너지와 접힘 공간 뭐 이런 것쯤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풀고 싶은 문제기는 한데 빅뱅이 얻어맞은 것보다는 좀 덜 얻어맞는 이론이 한 2개쯤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물리학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를 잘 못했으므로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아니, 제목이 뭐예요? 그 2개의 이동은 지금 제가 에너지와 하나는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기인한. 완벽하게 설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단 그 밖은 차치해 놓고 지구부터 처음에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에너지의 흐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도 저 밖을 보면 하늘이 뭐 깜깜하게 보이겠으나 그 깜깜하게 보이고 있는 곳 안을 채우고 있는 무수한 먼지부터 누군지 잘 모르니까 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그냥 물질 뭐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걔가 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물질들이 가득한 곳에서 처음에 어쨌든 작은 물질들처럼 한꺼번에 큰 에너지의 폭발이었던 아니면 한꺼번에 어떤 흐름이 쏟아져 나왔든지 간에 작은 것들이 서로 뭉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의 히스토리가 돼요. 처음에 조각들이었겠지. 이렇게 둥그렇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 삐쭉하게 생긴 못생긴 애들끼리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텐데 그런 애들끼리 돌다가 내가 그 다음 애랑 우연찮게 부딪혀서 내가 얘랑 그냥 끌어안아서 좀 내 등치를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또 떠돌아다니다가 돌다가 뭐 처음엔 돌지도 못했을 거야.
돌지도 못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쯤 모여서 4개가 한 덩어리쯤 됐었을 적에 우연찮게 스핀이 생겼고 살짝 돌다가 또 이렇게 가서 더 많은 애들이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큰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를 계속 흡수해 가면서 덩치를 키웠죠. 그리고는 돌기 시작을 했을 테니 왜 근데 지금 저 별이니 뭐니 맨날 표현할 적에 네모 박스도 아니고 직육면체도 아니고 원통형도 아니고 원뿔도 아니고 왜 얘일까? 왜 구일까요? 중력 때문에요. 선생님, 내 핵의 중력 때문에. 사실 진짜 원이 아니라 약간 감자 같은데요? 왜 구일까? 왜 내가 아까 원뿔도 아니고 원통형도 아니고 라면 박스처럼 생기지도 않고 왜 저 모양일까? 다 저 모양일까? 왜? 핵의 중력 중심으로 엉겨붙어서. 저요. 여기 질량이 무거울 수 동그란 거를 유지할 수 있다? 저요. 중력? 저요. 어디 저기 말해봐. 안에서 비슷하게 말한 것 같은데 저 구만이 가운데에서부터 저 골고루 미치는 힘이 같을 수 있는 형태의 도형이에요. 라면 박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핵을 중심으로 모서리마다 길이가 살짝 다르죠. 그러니 가운데에 있는 힘이 어느 곳에 닿든지 똑같게 닿을 수 있지 못해요. 구만이 이렇게 돌아도 가운데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래요. 일단 우리 지구를 보면 그 태생 자체가 처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큰 지금의 지구처럼 됐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얼마쯤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서부터 돌았을 테니 무거운 물질은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저 밖에 있을까요? 안으로. 당연하지. 원심력의 힘이든 인력의 힘이든 뭐 계속 돌다 보니까 무거운 질량을 가진 애들은 속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뜨겁겠어. 처음부터 뜨거운 애였는데 겉은 그래도 좀 식었다 치고 저 안은 너무 뜨거울 테니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무거운 물질은 뭐죠? 네, 철이요. 그래서 지구의 가장 안에는 금속이에요. 우리의 지구 안에는 핵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어느 때쯤 핵이 좀 이상한데 핵이 그냥 하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핵 중에서도 그 안에가 뭔가 두 부분인가 봐 라고 알게 됐어요. 뭘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을까? 저기 어디 나왔는데? 여학생이야? 지금 말한 사람 누구지 저쪽에? 뭐야? 뭘 연구하다 보니까는 핵이 두 부분인 거 알게 됐을까요? 지진파요. 네, 지진파를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서 같은 지진파를 냈으면 저쪽쯤에 있겠거니 했는데 휘더라는 거지. 튕겨나오고 휘었어.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이 균일한 물질이 아니고 어느 곳에 튀게끔 다른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서 내핵, 외핵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내핵이 더 무거울까, 외핵이 더 무거울까? 그러면 내핵이 더 뜨거울까, 외핵이 더 뜨거울까? 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가장 안쪽에는 철들 같은 무거운 금속 계속 땅땅한 애들이 가장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금속 중에서도 너무 뜨거운 거지. 그래서 녹았어요. 그래서 살짝 녹은 애들이 외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바깥쪽에는 여러분들 그 잘 아는 맨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 디디고 있는 지각층이 있는 거죠. 보면 너무 오래 도시다 보니까 지구께서 옆이 살짝 뚱뚱해졌네요.
원래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의 구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쯤까지 돌다 보니까는 적도 반지름이 얼마래요? 6,378km. 근데 극반지름은 얼마래요? 누가 더 살짝 길어요? 적도가 더 살짝 길어요. 이건 그냥 오래 도신 결과예요. 오래 돌다 보니까 그 도는 힘 때문에 허리쯤이 뚱뚱해진 거죠. 이게 왜 깨졌을까? 이 오른쪽의 테이블은 석유를 네, 이제 저렇게 지구의 반지름은 알았는데 인간이 이 지구를 좀 탐험해 보겠다고 뭘 좀 얻어보겠다고 파고 해서 좀 파봤어요. 석유를 파보겠다고 미국이 판 게 몇 킬로쯤 파면 석유 나올까요? 한 300킬로? 20km? 300km. 20km. 여보세요. 적도 반지름이 한 6,000이나 돼. 6,000km예요. 킬로미터. 여러분들 체육대회 같은 거 할 적에 기껏해야 몇 미터 달리죠? 100m 달려요. 그거 생각해 보면 석유 파겠다고 판 깊이가 아니요. 한 3km 팠을 거예요. 3, 4km요. 다이아몬드 캐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캐는 거 해봤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파지 않아도 뭐 많이 묻혀 있는 데다가 파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밑을 파면 팔수록 엄청난 압력, 뜨거운 건 둘째치고 광산 같은 거 금이나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건 뜨거운 건 둘째치고 조금만 파더라도 바로바로 양쪽에 이 암석들이 못 하나 박을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되게 세요. 그러니 파 내려간다 했어도 6,400에 비해서 껍데기 정도만 파신 거죠. 내가 대전 지하철역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 거 들고 왔는데 기껏해야 보시면 깊이 30m 이상의 서울 지하철역.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신 이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 보신 체험의 깊이예요. 예. 남한산성 입구역이라고 하는 8호선이 60m요.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대전역에서 타봤고 정부청사역인가? 거기서 올라왔거든요. 제법 깊더라고요. 대전의 역도. 근데 그래봤자 한 40m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체험하신 이 한국에 사시면서 기껏해야 이 지구 중심을 향해 내려가 보신 게 40m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죠. 일단 이런 지구에서 이런 지도처럼 만들어지게 이 지도는 이미 바다 보이네요. 그죠? 땅도 보이고 1억 9천만 년 전쯤 한데 다 뭉쳐 있었어요. 1억 5천만 년 전쯤 두 개쯤으로 갈라졌어요. 처음 그림 잘 봐보세요. 그리고는 어디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쯤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9,500만 년 전쯤 이렇게 그래도 크게 5조각쯤 됐죠. 1,500, 이거 안 되나 보죠, 이제? 뒤에 안 들리시겠죠? 1,500만 년 전쯤 돼서 지금의 대륙이 됐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나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판게아 일대부터 여러분들 사는 이 땅은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판게아 여기쯤일 것 같은데 우리는. 자, 여기 러시아하고 아시아 있는 쪽이고 얘네 떨어져 나가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됐죠, 여기. 여기에 있는 거 아프리카 와 있고 밑에 거 떨어져 나가서 남극이랑 호주 됐네요. 여러분들 사는 한반도는 그래도 판게아 때서부터 여기에 있었던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런 저는 생물학을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생물학의 분야에서도 어머
태평양에 있는 애인데 왜 대서양이랑 인도양이랑 있는 애랑 너무 비슷해? 왜 사촌 DNA 구조도 비슷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유전 암호도 비슷해.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긴 처음에 한 통속이었으니까. 오래됐지만 한 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정보도 같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푸는데 아주 좋은 그런 풀이법이 될 거예요. 우리 은하 나이예요. 어디 읽어볼까? 맨 처음에 우리 은하 나이는 몇 년이래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구 나이는 얼마래요? 뭐 헷갈리네. 어디 잠깐. 어디 누구를 키워볼까? 여기. 쉿 조용히 해봐. 우리 은하 몇 억 년이래? 어디 주황색. 13. 우리 은하요? 우리 은하의 나이는 3억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은하 137억 년이요. 고생물학 아니면은 고지질학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여전히 우리 은하니 뭐니 나이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학문이 돼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저게 현찰이었으면 좋겠죠. 바다의 나이 얼마래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전에 누구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여태 발견한 화석 자체가 지구의 최초에 일단 발견한 게 제니까는 35억 년짜리 화석이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의 대륙이 아까 1500만 년 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유이원처럼 생겼던 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타난 게 언제? 고작 300만 년 전이에요.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 보셨듯이 바다 자체, 지구도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가늠해 보니까 한 38억 년쯤 맨 처음에 너무 뜨거웠던 지구가 계속 돌았어요. 그 안에 엄청 맨날 평평평 뭐가 날아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뭐가 와서 부딪힐 거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질 플러스 맨날 깜깜하고 밑에서는 맨날 화산 같은 거 올라왔겠죠. 밑에서도 맨날 멘틀 튀어나오는 마그마가 맨날 있었을 것이고 어딘 꺼졌을 것이고 이랬다가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도 갖게 되고 크기도 커지고 그러면서 지구가 살짝 식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식었더니 그 안에 있던 그 열이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비가 되어서 다시 지표면으로 내렸고 지구가 매끈했겠어? 아니겠죠. 매끈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 어디 푹 패인 곳에 빗물이 비가 또 조금마다 맞았겠어요. 이 많은 수증기가 올라갔을 테니 그게 비로 내렸을 적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바다 그만큼의 바다가 생성될 정도로 비가 왔었을 것이고 고여서 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한 29%, 70% 바다가 훨씬 많죠. 우린 되게 좁다란 땅에서 복작복작 살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사는 북반구는 그래도 대륙이 많고요. 남반구 한번 보세요. 맨날 지구본을 여러분들 위에서 우리 중심으로 봤지.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한번 보면 너무 행한 게 남반구요. 맨날 바다예요. 남극대륙도 조그맣고 호주도 조그만데 별로 없어요. 다 바다예요. 80%가 바다예요. 해양에서 제일 깊은 곳 괌 놀러 가보셨나요? 그 주변에 있는데 아주 제일 깊은 협곡이 있어요. 한 12,000 정도 되는 곳이요. 미터요, 미터. 킬로미터 아니고요. 반지름이 얼마랬는데 10,000km가 나와요. 아까 반지름 얼마라고요? 그래요. 한 6,400km잖아요. 그러니 이건 미터예요, 미터. 미터. 10km쯤 되는 거죠. 에베레스트가 8km밖에 안 되는데, 밖에? 에베레스트가 8km나 되는데,
여러분들 맨날 100m 달리기만 하고 에베레스트는 도대체 얼마를 달려야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뒤집어 놔도 마리아나 안에 쏙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 상상. 모두 흙 파내가지고 바다 메꾸면 아까 이미 3대 7이니 이 흙 다 파다가 바다를 메꿔도 바다가 되겠죠. 게다가 그냥 바다도 아니고 평균 수심이 한 2,000 몇백 미터 되는 다 바다가 돼요. 초기 지구는 이미 너무 많이 뜨거웠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태양풍, 그다음에 막고자 하는 그 자외선 엄청 났었을 거예요. 뭘 막아줄 만한 게 없었잖아, 초기 지구는. 지금은 오존층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많은 대기층, 공기가 있고 오수리가 있으니 당연히 자외선 같은 거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을 건데 저 때는 나체의 지구였다고. 그러니 그런 자외선 하에서 어떤 생물 같은 거 죽일 적에 자외선 쓰거든요. 세균, 박테리아, 뭐 곰팡이 이런 거 죽일 적에 뭐 액체로 죽이고 이런 거 말고 퍼렇게 생긴 거 어디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쓱 통과를 하면 싹 죽어요. 그런 자외선이 엄청나게 셌었을 테니 당연히 누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다 생겼던 그 38억 년 때문에 수증기 엄청나게 올라왔겠죠, 또. 그러니 그 수증기의 그 층 자체가 태양풍 플러스 그런 강한 자외선을 잘 막아주게 됐어요. 그러니 지구상 안에 조금 살만해지기 시작을 했죠. 일단 지구 탄생하고 난 다음에 물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저러하게 그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한 35억 년쯤에는 생명체가 나타난 곳 자체가 여러분들 사시는 이런 대륙쯤이 아니고요. 땅에서 있었을 것 같죠. 땅이 아니고 지금의 이론이나 아니면 대부분 발견되는 생명체의 화석 자체가 바닷가쯤이요. 여러분들의 세포를 들여다보시면 가장 바깥층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상태로, 동물 세포니까. 식물은 일단 걔는 벽이 있는 애니까는 우리보다 더 두껍고 딱딱한 애들이 있는 애가 걔네들. 우리 같은 동물은 일단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아주 여러분들 자르면 하나의 세포까지 자르면 그게 일단 우리를 이루는 하나의 단위인데, 걔를 보면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화장품 사시면 적절한 유분기 맨날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가장 바깥층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을 보고 있는 게 지질층이 보고 있어요. 함부로 누가 쑥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층에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 게 지질 같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들의 피부 가장 바깥쪽이라고 하는 곳은 단백질 아니고 그냥 물 아니고 당연히 탄수화물 아니고 그런 기름기 같은 층이에요. 처음 우리처럼 이런 좀 크다란 고등동물 말고 초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로 된 애들, 그 다음에 세포라고 하기에도 너무 초기인 애들 자체가 바닷가에 어디쯤에서 물이 한쪽엔 좀 있고 이쪽엔 이렇게 좀 됐다 뜨거운 암석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푹 들어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냥 물질이었어요. 그냥 난 지방 덩어리, 뭐 지질 덩어리라고 하는 조그만 애 하나, 이 옆엔 탄수화물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그냥 이런저런 원자 분자 흩어져 있었을 텐데 아주 우연하게 내가 얘랑 이렇게 슬쩍 갔는데, 왜냐면 우리 둘이 가까웠으니까. 마이크가 더 오지를 않네요. 가까이 가려는데 아이고. 그냥 그 공간에서 우연하게도 내가 얘랑 좀 이렇게 가까웠는데
비슷한 애라서 척 붙었어요. 게다가 서로 친한 애여서. 그게 지질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질의 가장 작은 물질 덩어리요. 그리고는 우리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우연찮게 우리 둘, 셋, 넷쯤 모였으니 지질 여러분들 보시면 물하고 섞이지 않는데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다른 걸 함유할 수 있게끔 이런 방울 같은 형태로 지질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지금의 세포라고 하는 거 그 동그라미 안에 지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안에 뭘 잔뜩 바구니처럼 넣을 수 있는 보자기처럼 생긴 구조가 된 거예요. 훌라후프처럼 된 거예요. 훌라후프 생각해 보시면 그 훌라후프라고 하는 그 줄이 지질층쯤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뚫레 모였어요. 그럼 가운데 비었잖아요. 그 가운 비은 거 우연찮게 여기에 있던 다른 원자 애들, 다른 물질 애들이 갇히면서 뭐 누구는 생명체로 가지 않았겠지. 그냥 개로 끝났을 거고 누구는 우연하게 아주 우연하게 아주 초기의 유전암호라는 것을 가진 아주 초기의 생명체로 되어 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가장 그래도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화석이 발견한 그 아주 예전의 그 최초의 생명체 자체도 그런 구조였죠. 여러분들 사시는 여기는 일단 밖은 잘 모르겠으니까 밖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느 날 얻어맞은 우리들의 조각 하나, 달이라고 하는 애가 저 옆에 우리 같이 돌고 있죠. 개의 생성도 어느 날 얻어맞았고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못 떨어져 나갔고요. 왜냐면 내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네요. 날 따라다니면서. 이런 지구 안에 어떤 생물이 어디쯤에 있을까를 가려주는 거는 우리들 환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구, 태양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물, 온도가 어디에 누가 살지를 결정해줘요. 보면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그렇죠. 아주 럭키해요. 한 30몇 도쯤 되는 곳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계절도 보고 저 위에 오로라 볼 수 있는 곳에 너무 추운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너무너무 막 머리 꼭대기에서 태양이 받고 있는 적도쯤에 있는 노란색의 진하기를 한번 보실까요? 태양이 오는 정도에서 적도는 됐다 뜨거워요. 진하죠. 태양이 일단 진해요. 근데 태양이 여기 있었을 적에 우리쯤 되는 30도쯤 비스듬히 와서 들진해요. 태양 자체가. 저 위에 있는 극지방. 빛이 바닥으로 이렇게 깔릴 거예요. 깔려요.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 그때의 그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애들이 살게 되었고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됐어요. 계절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30몇 도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왜 계절 나타난다고요? 네,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지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기울어진 채로 공전이요.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어요까지 말씀을 하셔야 이거의 정답이에요. 게다가 적도라고 하는 곳은 생물이 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태양이 되게 빵빵하게 오니까 오히려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영양소가 그렇게 많은 애들이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빛이나 너무 에너지 레벨이 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유전암호, DNA 구조가 으르르르르하게 변성이 되거든요. 한 65도쯤 되면 이미 단백질도 변성이 오고 여러분들의 DNA도 60도쯤, 65도쯤에서는 살짝 망가질 정도예요. 자, 이렇게 생겨 먹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고르지 않은 태양열 때문에 바람이 생겨요. 미세먼지의 중국 탓이니 아니니 뭐니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보면 중국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이유도 있어요. 자, 여기 적도고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 봤죠? 적도에서는 너무 뜨거운 태양열이 곧바로 머리 위에 왔으니 내려쬐고 그 많은 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다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내려오는 데쯤이 30도쯤 돼요. 그 옆으로 보면 여기에는 북동의 무역풍이 불고 여러분들 한 32도, 4도 이쯤에 살잖아요. 자, 여기는 늘 서쪽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이 불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고르지 않는 열 때문에 불어요. 그러니 그럼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아니, 바람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아시나요? 네, 오리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서풍이니까 서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서쪽으로 가는 바람 아니고요. 북동풍이면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인 거죠. 이런 큰 바람은 바닷물 자체를 위에 팔랑팔랑하는 이 파도 말고요. 밑에 물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지구에서 큰 대양은 이런 빨간 거 뜨거운 물이고요. 파란 거 찬물이에요. 여러분들 본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수심 깊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아주 큰 물덩어리들이 적도에서 뜨거워진 애들 위로 올라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 위로 올라가겠죠. 차가운 물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섞이면서 이 애들이 북위 쪽으로 위도의 위쪽으로 물이 움직여요. 아까 물은 고르지 않은 태양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바람이 생겼고 그 바람 때문에 가뜩이나 대류 때문에도 움직이는 애들을 더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물들 다시 차가워졌겠죠. 그러면 차가워졌으니 어디로 가요?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깔아앉아요. 그러면 섞이면서 다시 적도로 이동을 해요. 지금 여러분 그냥 발견한 게 800만이라는 거예요. 더 있겠죠. 발견해서 이름도 못 붙인 애들도 많을 것이고 여전히 안 발견한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발견해서 이름 붙인 게 이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바다의 생물을 일단 그렇게들 분류하고 싶어 하니까 일단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위치별로 했어요. 크게 나눠서 그냥 떠다니는 애들, 내가 에너지가 없어도 둥둥둥둥 뜰 수 있는 애들 한문이네요. 부유예요. 부유생물. 다음에 내 에너지를 가지고 거꾸로도 헤엄칠 수 있는 애들 유형생물. 다음에 이도저도 어디 못 움직이게 바닥에 딱 붙어있는 애들 저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크게 바다를 공간으로 나눠서 여기 사는 애 주로 플랑크톤이네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애들 여러분들 생전 볼 수 없는 애들 녹조 같은 애들은 그런 애들이요. 조류 같은 애들 이렇게 뭉쳐야지 파란색으로 보이는 애들 하나하나 떼놓고 나면 잘 모르는 애들이요. 플랑크톤은 뭐 당연히 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보이겠죠. 그런 애들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 에너지 가지고 거꾸로도 헤엄칠 수 있는 애들 유영하는 애들 여러분들 잘 아는 물고기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는 저서를 보시려면 다이빙을 해보시거나 잠수함을 타셨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끓여온 미역국 정도에서 받겠네요. 근데 그 미역국도 맨날 잘라진 것만 맞잖아요. 그죠? 한 3m 되는 애인데 우리나라 바다는 온대 정도니까 사실은 많이 크면 한 6m까지도 크기는 하겠네요. 근데 정말 더 큰 애들은 모자반, 그다음에 뭐 대왕, 그다음에 뭐 다시마 한 20m도 커요.
3층, 3, 4층짜리 건물 높이만큼 커요. 그래서 대만의 제일 큰 해양박물관에 가시면 5층짜리 아쿠아리움에 하나가 다시마예요. 가운데 통로에 그런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마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지금 해양 생물들도 뭐 똑같아요. 같은 생물인데 해양에 있는 애들이니까 해양 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는 방법. 누구는 뚝뚝뚝뚝 잘라지면서 분열을 하면서 새끼를 만들고 누구는 정말 새끼 낳고 누구는 난자하고 정자 여자 쪽 남자 쪽 평평평 하면서 저렇게 그냥 물에다가 뿌리면 물 안에서 서로 섞여서 어떤 개체로 태어나는 애들. 그리고는 병도 들고 그리고는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죠. 이 4개의 큰 생태계를 해양 생물에서는 바탕이라고 불러요. 산호초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해초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해조라고 아까 20m도 큰다 했잖아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맹그로브 같은 애들. 얘는 짠물에다가 뿌리를 박은 채로 일단 바다 위에서 살고 있는 이 4가지의 큰 생태계를 해양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 좋기는 할까요? 좋기는 할 것 같죠? 이게 많이 있으면. 아니요. 안 좋은 점은 또 뭘까요? 배나 잠수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배나 잠수함에 문제가 생기겠죠. 생기기도 하겠으나 바다 넓잖아요. 피해가면 안 될까요, 잠수함이? 저거 꼭 거쳐가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맨날 나무 심어요. 산에 가서는 성냥불 켜지 마세요. 함부로 뭐 태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바다 안에서의 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요. 애기 낳아야지 되겠는데 이런 휑한 운동장 같은 바다에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 옆에 있던 다른 동물이 내 아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나는 안전한 곳에서 내 아기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안전한 곳에서 걔한테 먹이도 좀 주고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아니면 뭐 오징어여도 괜찮고 아니면 또 누구 뭐 전복 뭐 이런 애들처럼 숨고 싶을 거라고 휑한 운동장 같은 곳에서 아기 낳고 싶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낳자마자 누가 알려줬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때같이 몰려들 테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 이런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 보여줬던 그런 생태계가 많을수록 그 작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미역 사이사이, 다시마 사이사이, 막 해초 같은 사이사이에 있으면 그게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니 도망도 갈 거고 거기 뒷쯤에다가 내가 아기를 낳아도 잘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내가 그 안에서 그만큼만 보호해주면 걔네들이 스스로 나가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바다를 나눠봤더니 역시 중요한 건 태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는 곳까지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깜깜하죠. 그러면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몰라요. 뭐 식물 플랑크톤이 있어야 동물 플랑크톤 그거 먹고 살 거고 동물 플랑크톤이 되게 많아야 그거 먹을 오징어서부터 어류서부터 각종 산호초니 뭐니 그런 애들 먹고 사는데 아까 말했던 유영이니 저선이 부윤이 하는 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바다를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생명체가 태어났던 그런 환경에서 또 맨날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이미 뭐 바다는 식탁에서부터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용했던 건 짜죠 우리. 그 많은 소금 어디서 왔게요?
당연히 바다에서 왔겠죠. 뭐 암염 같은 뭐 산에서도 오겠지만 히말라야 캐서 여러분들 김장 담그진 않는다고요. 바다에서 오는 소금 갖고 김장 담그신다고요. 그 다음에 금이니 백금이니 석유니 이런 거 여전히 바다 안에 되게 많아요. 아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해양이? 대륙대 해양이 몇 대 몇이랬어요? 그래요. 그러니 여전히 해양에 많이 있겠죠. 아직 파먹지 못한 애들이 해양에 많이 있겠죠.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잘. 생물 자원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물 자원도 이용하다 못해 그 안에 있는 특이한 약으로 쓸 애들까지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공학으로 이용들을 하죠. 요새는 거기서 천연물이니 의약품 같은 것들도 많이들. 그런데 이제 천연물 같은 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맨날 캐와서 거기서 그거를 농축하고 뭘 뽑아내고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성들을 해요. 그들이 어떤 구조였나만을 공부를 한 후에 밖에서 그 구조대로 똑같이 만들어요. 너무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일단 너무 많이 잡았어요. 냉장고 만들어졌죠. 차가운 데 보관할 수 있었죠. 게다가 큰 배들도 많아서 많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잡았네요. 저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요. 게다가 골고루 먹었어야지 되는데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맛있는 것만 먹었다고요. 그러니 걔만 쏙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썼던 애들, 일단은 싱크대에서 밥 먹은 설거지한 애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뿌뿌삐삐 했던 애들 모두 다 일단은 첫 번째의 처리 과정,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곳에서 굵은 것들 걸러내고 맑은 물 정도로만 해서 마지막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화학물질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으나 점점점 생활에 편리하니 화학물질을 왜 안 쓰겠어? 써야지. 일단 우리를 지키려고로도 써야죠. 병들지 않으려고도 쓰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려고도 쓰고 그 많은 썼던 애들이 DDT 같은 경우는 쌀을 또는 많은 농작물을 길렀는데 내가 먹으려고 길렀는데 벌레들이 먼저 먹는 거야. 곰팡이가 달려들고 이러니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추수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약 쳐야 되겠지. 농약 치고 살충제 같은 거 쳐서 그거 추수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땅에도 스며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 안에 스며들면 그 밑은 지하수요. 그 밑엔 물이 흘러서 그 지하수는 또 바다로 흘러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바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들은 조금 이렇게 마셨겠죠. 마신 애를 그 다음 하고 마셨겠죠. 그 다음에 하고 마신 애를 오흥 하고 잡아먹었겠네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점점 많은 양이 몸속으로 축적되게 되었어요. 바다사자인데요. 전립선암에도 걸리고요. 유방암 비슷한 거, 그다음에 생식기암, 난소암 비슷한 것들이 걸려요. 우리가 썼던 피임약 같은 것들 먹고 약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뭐 약사님이나 아니면 의사님들이 2알 먹으세요. 1알 먹으세요. 밥 먹고 30분 후에 3번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도즈라고 하는 건 사실은 평균치 정도에서 계산되어서 개인의 개성은 좀 존중받지 않은 채로 일단 어느 레벨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일단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절대로 그만큼 다 흡수하지 않죠.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삐삐로 갈 거예요. 쉬하로 간다고요. 그러면 쉬하는 화장실에 갔겠네요.
그러면 플러싱 한번 슉 하면 그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겠네요. 거기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걸러내지 못해요, 현재는. 그러니 마지막 화학물질은 어쨌든 바깥쪽으로 가게 되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화학물질이 정말 전 세계 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인데 머리 위에 혹 생기네. 상어인데 아까처럼 바다 사자인데 이 안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런 애가 죽었으니 해부해 보니까 그런 애였는데 이제는 화학물질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애들이요.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가 한 150년 됐나요? 너무 패시네이팅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플라스틱이 없었을 적에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시락을 갖고 다녀도 소풍을 가도 유리병에 마개는 또 뭘로 막아야 되지? 철로 이렇게 캔으로 막아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양철 같은 거에 도시락 싸셔서 그리고 소풍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는 금속으로 된 젓가락 쓰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유리컵 들고 가서 여러분들 마셔야 돼요. 이런 많은 불편했던 것들 또 하나 가장은 아니겠지만 병원 갔었을 적에 그 전에는 유리주사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맞고 펄펄펄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썼던 유리주사기였던 때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것 정말 혁혁한 공헌을 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플라스틱은 좋고 유용한 물질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기백년 쓰고성은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고 그땐 재활용하지 않아도 됐지. 왜냐면 뭐 많았으니까 공간도 많고 여전히 만들어내도 우리는 목말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쯤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데다가 땅에다 묻을 수도 없고 이거의 주범은 여태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해왔었냐면 포항에서부터 한 몇 킬로인가? 100km쯤 나가는 곳에 투기 지점이 있어요. 남쪽에 여수 앞쪽으로쯤 가면 남쪽에 해양 투기 지점이 있어요. 서쪽에도 한 4, 46, 16개쯤. 동서남해에 한 16개쯤 해양 투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 분뇨들 이런 큰 드럼통에다가 일단 그냥 다 쟁여놨던 그런 못 쓰는 물질들 그거를 배로 싣고 나가서 드럼통 채로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콸콸콸콸콸 해서 투기 지점에다가 버려왔었죠. 이건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해양법이 막았어요. 더 이상 해양 투기는 못한다로.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바다로 간 비닐봉다리 때문에 비닐봉다리가 그냥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짜게지잖아요. 조그맣게. 플라스틱의 그 구조를 보시면 처음 태생 자체가 아주 작은 분자가 똑같은 애가 쭉 그냥 그러니까 계속 열하고 압력만 가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플라스틱의 구조예요. 그러니 그 애들이 열과 압력을 다시 받았거나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뜨그륵 하면서 옆에 있던 애들과 물리적으로 부서지고 잘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부를 뚫을 정도로 작아지는 거죠. 이게 그냥 100년쯤 지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에요. 이건 1mm가 안 되는 해양 생물인데 이 안에 반짝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플라스틱 조각쯤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실도 먹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느다란 실 같은요. 게다가 원인을 잘 모르겠는 이런 집단 폐사도 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해양보호구역 같은 것도 잘 해놓긴 했어요. 뭐 유네스코 지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는 바다 식목일도 만들어서 도로 가서 심어요. 다이버들이 주로 해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해조가 바닷물도 뜨거워지니까 뜨뜻한 곳에 못 살거든요, 해조는. 그러니 도로 가서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는 하도 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포획, 남획. 그 자리에 가서 도로 심어요.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니까 들고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심는 거예요. 제가 온 해양연구원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해양에도 저 같은 사람처럼 생물학을 하는, 그다음에 물리 있고요. 화학 분야가 있고요. 지질이 있어요. 크게 4분야에서 파생된. 그다음에 해양에 정책하는 분들은 인문학을 하시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방위 같은 분들. 방사능 같은, 그것도 물리학의 일종이네요. 그래서 물리에서 파생된 거 한 8분야, 화학에서 파생된 거 한 6분야, 생물에서 파생된 거 한 6분야, 이렇게 돼서 키오스트 안에 이제 포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만 있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일단 중국의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최근에 생겼어요.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 어느 지점에 아주 작은 곳에 그래도 제법 큰 기지가 있고요. 영국에 하나, 뉴욕에 하나, 페루에 하나, 그리고 남극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월동 대원들도 모집해요. 대학생부터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2서부터는 아까 말했던 태평양에 있는 축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인턴십 받아요. 한 달쯤 있다가 오실 수 있는, 방학 동안에 열리는 것 같은데 한번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학교 이상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잠수정이에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들 다이빙 정말 인스트럭터 전문 다이버라 하더라도 몇 미터나 들어갈게요? 10m 들어가요. 10m. 10m밖에 안 들어가요. 한 60은 들어가요. 그래요. 한 60m는 들어가요. 여러분들 배우면 한 20m는 들어가요. 잠깐 세부나 아니면 제주도나 필리핀 가서 배우시고 한 3일 배우시면 20m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쪽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 말고. 그런데 아까 바다 깊이 봤잖아요. 마리아나 트렌치가 얼마나 깊대요? 11km. 네. 그러니 거기까지는 좀 가봐야 되잖아요. 궁금한데.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나라는 일단 미국이고 프랑스고 이래요. 바다를 먼저 점령했던 애들이 프랑스가 제일 1등이었나 봐요. 잠수정을 만들고 탐험을 한 건 미국이었을 거고요. 여전히 프랑스는 해양에서는 강국이에요. 우리는 6,000m급 갖고 있는데 대신 사람 못 타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타는 애. 유인 잠수정 한번 갖고 거 한번 볼까요? 사람 타는 애요. 사람 타는 애. 일단 미국 갖고 있어요. 4,500m. 프랑스 일단 뭐 원래도 갖고 있었던 애들. 러시아, 미국이 갖고 있으면요. 러시아는 당연히 갖고 있어요. 둘이 맨날 라이벌이잖아요. 일본이 6,500을 찍었더니 바로 2010년에 중국이 7,000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제일 깊이 들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래도 가장 큰 연구선이에요. 한 6,000톤쯤 돼요. 6,000톤이라고 하면 가늠 안 되죠. 이 길이의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의 2배쯤 되는 옆으로의 길이는.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물론 남극으로 가는 얼음 깨는 애는 또 다른 쉐빙선이고요. 이건 연구선이요. 이 안에 로봇팔, 잠수정, 그리고는 미사일이라고 하면 뭘 쏘려고 하는 애가 아니라 로봇처럼 어딘가까지 가게끔 하는 애들이요. 카메라 들고 그런 애들 장착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장착하고 첫 번 갔던 바다가 인도양 되게 뜨거운 물 올라오는 열수 지역을 갔어요. 다들 태평양 너무 가고 싶어서 태평양 일단 정복했고요. 대서양 당연히 미국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미국이 또 걔네들을 알아냈겠어요.
인도양은 근데 최근에 가기 시작을 했고 일본이 먼저 가서 여기 내가 연구할래요라고 해서 딱 깃발 꽂았죠. 미국도 가서 당연히 깃발 꽂았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일본도 갔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갔죠. 그래서 작년에 발견을 하나 했어요. 뜨거운 물 올라오는 지역. 처음에 내가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적에 아주 뜨거웠을 그 당시에 35억 년 전쯤에 바다 어디 근처에서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열수 지역이 생명의 기원을 밝혀내는데 키가 된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어 해서 갔는데 물온도가 얼마게요? 아주 뜨거운 그 열수 퐁퐁퐁 나오는 애는 얼마일까요? 그래요. 한 400도쯤 돼요. 400도 나오는 요 지점에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한 세 걸음쯤 여긴 얼마게요? 이거 적겠지요. 400도요. 아, 여기가 400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400도였다가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한 세 걸음쯤 가고 나면 아유, 이러면 저 바다 한 6,000m의 바다는 몇 도일까요? 1000도. 마이너스 2도. 500m. 아, 여보세요, 잠깐만. 아, 6,000m의 바다는 6,000m 깊이의 그 바다는 너무 추울까요? 너무 뜨거울까요? 너무 춥지. 너무 추워요. 열수가 나오는 그 지점이나 열수 나오는 지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지구 그 핵에서 삐질삐질 이렇게 이런 데서 삐질삐질 나오는 개나 열수 지역에서 이 틈으로 나오는 물이니까 열수고 나머지는 너무 바다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봤구나. 뜨거운 바다만 들어가 봤구나. 아니면 수영장만 가보고. 한 2도쯤 돼요. 6,000m쯤 한 2도쯤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한 2도쯤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400도쯤 됐던 애에게서 이렇게 조금만 몇 걸음을 가더라도 당장 여기가 4도, 5도쯤 되는 거예요. 요 열수 지역만 그렇게 뜨겁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몰려 살아요. 여러분들 잘 보는 고등같이 생긴 애들. 근데 사실은 달팽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런 애들, 이런 지렁이같이 생긴 애들, 벌레들, 개들, 그 다음에 이런 홍합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북손이라고 들어봤나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요. 그 뜨거운 지역에 이런 애들이 우글우글 살아요. 새우도 엄청 많이 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채집해 온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전히 바다는 여러 가지 금속이나 여러 가지 광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먼저 가서 찜하고 싶겠어요. 근데 기술이 모자르고 돈이 모자른 거죠. 거길 가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태평양에 여전히 망간 단계 플러스 여전히 캐낼 게 많은 해저 산 지형을 네 군데쯤 탐사를 해요. 올해 9월 달쯤 저도 이 배를 타야만 해요. 저는 그 해저에 누구누구가 있나라는 것을 임무를 띠고 가는 거고 그 배에 타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광물학자, 지질학자, 화학자 이렇게 같이들 다들 타요. 그래서 같이들 연구들을 공유를 하고 같이 그 지역을 연구를 같이 하죠. 이렇게 가서 아까 봤던 그 해미래요. 사람은 못하지만 해미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달린 아까 로봇 손같이 생긴 애들도 내려요. 그래서 시료도 채취를 하고 그 안에 뻘질 같은 거, 암석 같은 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훤하게 내가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훤할까요? 깜깜할까요? 깜깜하니까 내가 여기 카메라에 TV 달았겠잖아요. 그죠?
요 한 치 앞도 잘 안 보이게 정말 깜깜하고요. 그래서 정말 큰 등과 함께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내려가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호 같은 걸 연구하는 분들, 생물학자들 중에 아까 그 유형이니 뭐 저선이 그러니까 위에 부윤이 각각 분야마다 자기들 생물학자들이 자기 분야의 생물들을 연구들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생물들 자체 생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 같은 분들은 생리를 하시고 무슨 병 걸린 걸까? 얘는 왜 이래서 쭈글쭈글해지나? 또 하나는 요새 늘 그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DNA나 유전암호 같은 것들, 그 안에서 분자생물학자들도 같이들 계세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초기의 애들, 다른 생명체, 다른 은하나 다른 계에 있는 생명체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DNA라고 부르는 것들, 내 엄마가 나한테 준 거, 내 아빠가 나한테 준 거, 지구상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유전암호라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안쪽의 단계, DNA예요. 근데 이 DNA 자체도 어떤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원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에요? 이렇게 말도 하고, 이게 물질이 이렇게 뭉친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하겠죠. 근데 맞자요로 가고 있어요. 답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양의 물질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된다예요. 생물학에서. 처음엔 DNA라고 하는 내 엄마와 아빠에게로 반식받은 그 유전암호로 시작이 돼서 애기였다가 좀 컸다가 지금 이 정도의 등치를 가진 눈 2개에 팔 2개, 다리 2개, 콧구멍도 2개, 이런 상태의 말을 하고 있는 우선옥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그 암호 자체가 처음에는 얘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는 생물학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내 엄마한테서 반쪽 받고 아빠한테서 반쪽 받고 나는 초기에, 나는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생겼었을까요? 아니면 그 점 하나였을까요? 거봐요. 그러면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생명체의 탄생 자체가 초기에 뭐가 됐건 아까 설명을 할 적에 지질과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붙다 보니까 그 안에 헝하니 공간도 생겨서 누가 들어오고 여기가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볼 적에 계란이어야만 하죠. 당연히. 먼저는 계란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의 가장 어린 시절 어디 박물관 가면 표본으로 있을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꼬물꼬물하게 생긴, 이렇게 콩나물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물고기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뱃속에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점을 볼 적에 초기의 어떠한 시작점으로부터 해서 지금의 이렇게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들 말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이러니 마지막 결론이요. 생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저 역시 오랫동안 생물학이나 생명공학 또는 공학자가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이 연구와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다들 어떤 열심히 지금의 불만을 가지고 누구는 공부를 못하니까 야단을 맞았고 누구는 좀 못생겨서 내지는 누구는 쟤랑 비교했을 적엔 난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러고 있지만 이 자체가 아까 137억 년, 38억 년, 45억 년 감히 똥물뱅이가 도대체 몇 개인 거야. 그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신 거라고요.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같은 생명체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쌍둥이 아니라 모여도 지구상에는 단 어떠한 것도 딱 같은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명체가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모여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다른 상대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요. 같이 어울려서 다양성을 톱잎처럼 맞물려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이 생물학의 근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